오늘 발표, 토론자로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김선영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이삼열 교수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전하는 것 같아요. 작년 연구전에 저희가 축구를 마지막에 이겨서 2-2로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서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 이거 토론을 섭외받으면서 제가 그래서 책방을 좀 가봤습니다. 오늘 통섭 선생님 그 말씀하신 통섭 책도 제 책꽂이에 있는데요. 저도 소음밖에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나갈 것 같아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서절 딱 갔더니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뭐 말씀이 좀 어렵지만, 뭐 지적 사기, 통섭 이런 키워드가 있는 책이 한글로 나와요. 뭐 민망하지만 선생님 성함이 써 있고, 뭐 지적 사기다, 통섭이라는 책이 단일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동안 선생님에 대해서 나왔던 모든 비판에 섞인 글들, 특히 철학 계통에 계신 분들이 쓰신 글들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선생님이 그 지적인 스플래시 효과를 진짜 내기는 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에 그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구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필요성은 있는데 잘 못했던 분야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통섭을 보면서요, 저희 느낀 것 하나가, 제가 이 그 토론의 섭외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그 영재 전공을 만들어서 6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학기술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티라는 건데, 굉장히 오래된 분과 학문이고요. 인터디스플리너리 학문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신학, 생화학, 생물학, 경제학, 역사학, 정책학까지 교수님 중에 12분 정도 들어와 계시면서 저희가 6년 동안 팀워크를 맞춰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연대에서 국제 캠퍼스에 새로운 학부 프로그램들을 열었는데, 기존에 자유전공을 있던 정원들을 송도 캠퍼스에 넘기면서 융합사회과학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융합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만드는 과가 과학기술정책학과라고 해갖고 STP, Science Technology Policy라는 과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의 4분의 교수가 지금 겸직으로 발령을 나가 계시는데, 제가 하나 있고, 신학과에서 윤리를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생화학과에 한 분, 그 다음에 생물학에 한 분, 이렇게 갖고 4분이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일해온 곳은 벌써 한 7년째로 접어들게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융합 학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왜 12명 중에서 4명밖에 과학공을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해 봤더니,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시는 분, 저는 이쪽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하면서 느끼는 생각이요. 과학자들은 절대로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들으셨죠. 기술자 얘기 안 하시는데, 공대 교수님들은 반드시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는 나는 과학자입니다 이러시는데, 공대 교수님들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기술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히 과학과 기술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랩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실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를 하려면 랩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펀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인터디스플리너리 정도라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그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왜 학제적인 학문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섭이 일어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급이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교수급들이 부딪히면 안 되고 정교수급들이 와서 부딪혀야 이렇게 가는 장중에 오는 벼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바로 그런 거 할 인센티브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자기 것을 더 하게 되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대학교에서 돈을 받았지만 학문 제학문적인 연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 공부한 사람들 취직할 곳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전공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취직 시장에 가면 너 무슨 전공했으면 간주간적인 통섭적인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 이 진리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정책 편성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항상 진리를 찾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물론 해결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해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정책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를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책학의 관심은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면 진리를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사회과학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정책학과는 굉장히 다른 방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학에서 다루고 있는 진리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 컨텍스트를 떠나서라도 어떻게 더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파러시 사이언스라고 생각하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 행동의 미시적인 물질적인 근거를 찾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잘 들어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과학에 있어서 간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간주관성이나 가난문적인 태도가 저는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실험실 생활을 보니까 그거 자기들의 연구 프로포절 외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저는 지니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학제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교육하고 연구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지만 제가 경험한 그런 바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상이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약 10년 이상은 같이 리소스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같이 하고 사람들을 키워내야 제대로 된 다학제적 연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자기의 전공을 갖고 있으면서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프로포절 쓴 다음에 연구하는 방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학 영역에서는 각 학문 분야의 전문 연구회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광고해야 될 것인데 돈의 문제로 그것이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는 바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선혁 교수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선혁입니다. 워낙에 최혜천 선생님 그동안 통섭 연구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정책학 분야에 대해서 통섭이 어떻게 적용될까지 또 박명석 선생님이 많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반제를 들으면서 또 이제 페이퍼를 읽으면서 느낀 거를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융합, 아까 이제 연계 전공 말씀을 하셨는데, 고대도 이제 연계 전공이 많은데요. 이제 연초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융합 전공으로. 그래서 융합, 연계, 무슨 학제적인 통합, 그런 통섭, 그런 이제 말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정책 연구에 있어서 통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그 용어가 은유에 남아있다. 그 다음에 제스처나 아니면 무늬만 통섭인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혜천 선생님 논문 반제를 들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통합과 융합과 통섭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은 융합은 좀 화학적인 합침이고 통섭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합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통섭의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일종의 연속성, 그러니까 거기 이제 페이퍼에 쓰시기는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물론 부모와 다르지만 그런과 동시에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연속성 내지는 계승의 문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통합이나 융합과는 달리 강제성보다는 일종의 자발성,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발성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그것이 통섭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또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학 쪽을 많이 했습니다만, 통합이 일종의 페더레이션, 그 연방주의적인 개념이라면은, 그러니까 합쳐놓되 오토노미가 굉장히 있는 상황, 정치 그 하부 단위에서. 융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일을 하는 것이고요. 전혀 자율성 주지 않고, 통섭이라는 것은 정치 체제를 놓고 본다면 컨페더레이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통합을 하지만 자율성도 주지만 완전한 자율성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뭐 쉽게 말하자면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는 통합이, 아까 말씀드린 융합이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통합이라든지 그런 식의 좀 통합과 융합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섞어놓기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이제 최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한쪽에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는데, 지금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이 통섭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에서 그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쪽 두 축을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이 없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 이제 정책 연구랑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아쉬운 점은 이게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Arts and Sciences 그래가지고 일종의 우리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 그 체제인 물리과 대학입니다. 물리과 대학. 이과, 그러니까 순수 자연과학도 있고, 순수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도 많지 않지만, 또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그동안의 교류라든지 통섭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3대 축 중에서 뭐 통섭이랄까, 아니면 교류랄까 있는 것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과학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면서 시사되듯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간의 교류와 뭐 일종의 통섭이 있었던 것인데, 그 통섭의 본질적인 측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20세기가 그러했듯이 자연과학 모방, 자연과학의 차용, 또 수입, 또 굉장히 햄펠적인 사고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그런 모델을 이 자연과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번 예측을 해보려는, 그러다 불행하게도 사회과학에서 전혀 뭐 예측이 제대로 된 바가 없는, 뭐 돌이켜보면은 외환 위기를,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도 아니고, 냉전의 해체를 예측한 것도 아니고, 뭐 어느 하나도 대공황을 예측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예측을 못했던 그런 좀 불행한 역사가 아니었나, 그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라는 믿음을 일종의 신봉하고 있었고, 관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또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라든지, 일종의 과학적인 인간관이 패권적인 지위를 가졌던 것이 우리 사회과학의 현실이 아니었나 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통섭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수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쪽 그 사회과학과 인문학 간의 지금 통섭은 거의 초보 단계인데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점은 이제 그 박민석 선생님께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정책 연구에서 통섭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정책 연구에서 통섭이라는 것은 그 존재론적 기반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라스웰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정책에서 통섭적 연구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그 컨텍스트를 강조하는 그 맥락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시간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공간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또 생물학 분야에서 진화론적인 접근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사실은 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 진화 과정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temporal and spatial embeddedness,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에 착근을 했다고 하고, 아니면 배태된 그런 정책을 탐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연과학을 수입하는 걸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사물이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현상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레토릭으로서 단순히 이 사회 구조와 그다음에 개체가 서로 상호 구성적으로 상호적으로 구성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방법론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관찰해야겠다는 특히 이제 양적인 방법론으로서 관찰해야겠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상호 구성적으로 구성이 되는 이 구조와 이 주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잘 포착해서 이론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작업들이 정책학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책을 어떤 공공문제, 아주 통상적인 정책의 정의인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상 정책 연구에서 통섭의 진정한 활용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단순히 어떤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책에 어떤 변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 과정에 예컨대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 과정에 시민과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형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 자체의 자아가 실현이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성이 함양되기도 하고 그런 정책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어떤 함양적인 속성 그런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게 통섭적인 방법론도 필요하고 여러 다른 학문들에서 이런 어떤 것을 좀 배워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렇지 않고 정책을 어디까지나 수단주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통섭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넓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섭은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서 주재천 교수님께서 다빈치, 박지원, 정약용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 이 시대에는 얕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포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수십 년을 여러분이 아마 한 학생들 같으면 한 20년 정도 되겠지만 저는 한 60몇 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거의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랍으로 제주도로 강원도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가졌던 느낌 이런 것 같은 거 전부 다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생각에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통섭을 원래 인간이 타고난 인간 정신의 회복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이런 통섭적 사고를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잘못된 교육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학문 발전을 꾀한답시고 해온 것이 결국 담을 많이 쳤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포 같은 사람은 페리소 프레임워크, 허슈만 같은 사람은 티러니 압제, 프레임워크의 압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인간 정신이라는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것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로막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창조경제 말씀하시면서 창조경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통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창조경제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통섭적 사고를 하지 못하느냐, 통섭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창조경제가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걸 가로막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역시 교육의 중요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를 읽고 노래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방식으로 하는 교육이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문의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전부 퇴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무슨 특별한 어떤 접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세 번째 포인트는
학계에서 아무리 이런 통섭 얘기를 해도 이거 산업계가 반드시 앞장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을 것이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우리가 구두 하나를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그냥 뭐 발을 뭐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정도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인체공학 설계가 들어가서 허리를 편하게 하고 뭐 무릎을 안 다치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키도 뭐 은근슬쩍 높게 보이기도 하고 뭐 폼도 나게 하고 뭐 별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날 신발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산업계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 그쪽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정책학 연구 쪽에서 이 통섭 얘기를 하려면 그건 바로 사례 연구로 가는 것이다. 저는 뭐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의 어떤 체취가 묻어나는 이런 정책 교육이 돼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메마른 이런 것이 대해서는 통섭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나. 제가 굉장히 용감할 때요.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